오늘 광원대학교 건설본부대학원 6번째 강의입니다. 요 앞에 좀 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좀 꺼주실래요? 어떤 게 꺼는 건가요? 아무거나 꺼보세요. 여기만 끄라니까요. 꺼진 건가?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오늘 강의는요. 매몰 비용 관련입니다. 사업 중단 시 매몰 비용 회수와 연대 보증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시공사가 조합에 돈을 빌려주게 되죠. 원래 이제 사업의 시행자 주체는 조합이고, 조합은 자신의 돈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외부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회비를 징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조합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죠.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되는데 누가 금융기관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고,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가 외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자기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외부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시공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시공자가 자기 신용으로 돈을 끌어서 자기가 그냥 돈을 빌려주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이 빌려주면 자기가 연대보증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때 드는 잔잔한 돈들, 여기서 변호사 보수 500만 원, 1000만 원 나가는 경우, 이런 거는 시공자가 자기가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고 또 기타 각종 용역비 같은 것도 이렇게 빌려주는데, 너무나 용역비가 이제 짜잘하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또는 1억, 2억도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시공자가 빌려주고, 웬만한 그런 잔잔한 돈들은 다 무이자 대여라고 하죠. 돈을 이자를 안 받고 시공자가 원금만 회수해 나가죠. 근데 그 이자, 결국 시공자도 그 돈을 어디선가 빌려올 텐데 그 이자 금액은 결국은 공사 도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무이자 대여라고 해서 무이자는 아니다. 그리고 무이자 대여도 있고 유이자 대여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금액이 큰 것도 이제 유이자 대여를 하긴 하는데, 공사 도급 계약서에 유이자, 무이자 다 나눠져 있고, 보통 무이자는 아주 잔잔한 사업에들은 어떤 필수적인 돈들이고, 유이자는 이 조합원 중에서 어떤 조합원은 자기 현물을 그대로 출자해서 계속 사업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조합원은 내 부동산을 사가라. 나 이 사업에서 탈퇴하겠다. 내 집이 5억이니까 5억 주고 빨리 사가. 난 나갈래. 5억 돈 내놔. 라고 하는 그 돈, 그 5억의 돈이 달라고 하는 조합원이 한 80명 있다고 써봅시다. 그러면 5억 80명이 얼마예요? 400억이죠? 400억. 400억을 돈을 빼줘야 돼요. 400억 어디 있어요? 여기서 빌려야 되죠. 시공자한테 빌려야 돼요. 시공자도 400억 여기서 딴 데서 빌려야 되죠. 그런 400억의 돈은 이제 유이자로 하겠죠. 그래서 현금 청산 비용 같은 그런 거액의 돈은 유이자로, 그렇지 않은 것은 무이자로. 하지만 무이자도 결국은 공사 도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공사 도급 계약을 하고, 도급 계약에서는 이런 말이 써 있죠. 다음과 같은 항목은 시공자가 빌려준다. 그런데 무슨 항목은 유이자, 무슨 항목은 무이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빌려줄 수 있다가 있고 빌려주어야 된다는 또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변호사분들도 많으시니까 법률 검토하실 때 대여할 수 있다는지 대여하여야 한다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시공자들은요, 대여할 수 있다고 해놔요. 대여할 수 있다고 해놓고 조금씩 빌려주다가 이 사업이 좀 망가진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는 사업하면 안 되겠네라는 식으로 해서 반대파가 늘어나고 해서 그리고 요새 강남은 재건축 아파트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잘 못 나가는 구역이다. 그러면 시공자가 포기를 해버리려고 해요. 아예 이게 안 되겠다. 포기. 지금까지 여기 나간 돈이 꽤나 되는데 사업 안 해. 그래서 운영 자금을 매번 안 줘요. 이 대여 자금에는요, 각종 용역업체들에 대한 용역비도 있지만, 이 조합이 필수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그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라는 것은 조합장 월급, 매달 임차료, 여직원 월급,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있잖아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써야 되는데, 그건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2~3천 정도가 나가고,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드문드문 용역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억씩 나가는데, 운영비를 또 끊기 시작을 해요. 운영비를 끊어버리면 저 입장에서는
운영비 매달 2천만 원 안 주면 어떻게 하라고 운영비를 달라는 소송을 또 하기도 해요. 이 시공자는 내가 언제 운영비 줘야만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계속 봐봐. 진짜 보니까 줄 수 있다고 돼 있네. 뭐 이럴 수가.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요. 자, 공사 도급 계약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빌려줄 수 있다 또는 빌려줘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빌려주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또 따로 작성을 해요. 여기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매번 빌려줄 때마다 하는 수도 있지만 그냥 크게 덩어리로 뭐 10억, 20억 따로따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때로는 시공자가 눈치를 봐서 이 조합 싹 빠지겠다 싶으면 운영비 매달 2천만 원도 끊고 안 주고 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또 다시 미안해 하면서 또 돈 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시공자도 어찌 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도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합은 미칠 지경이죠. 그러려면 빨리 이 사람을 끊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얘를 또 끊고 계약 해지를 하고 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래 라고 해도 또 놔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간 보고 있는 거죠. 좀만 기다려봐. 할게. 이렇게 자 빌려주기로 해놓고 안 빌려준 경우에 이제 싸움이 나고 또 여기 관계를 타결을 하려고 해도 타결도 못하게 하는 수도 있고 타결을 하려고 하면 그래 잘 돼서 타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중간에 만약 이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 돈을 받아내야 되죠. 받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둘 간에 간보다 그럴 수도 있고 이 조합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구역 해제가 돼버리거나 조합이 취소가 돼버린 경우 그럼 여기서 다 쏟아놓은 비용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원래 경제학적으로 꼬라 박혀가지고 찾을 수 없는 비용 더 이상 그냥 썬큰 코스트인가 해서 더 이상 그냥 꼬라 박은 돈 못 찾는 돈이라고 이제 경제학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시공자가 꼬라 박은 돈 그냥 그거예요. 꼬라 박은 돈 그걸 찾을 수 있을 그걸 찾아내자라는 차원에서 꼬라 박힌 돈을 말합니다. 못 찾는 돈이 아니고 찾을 수는 있어요. 찾기가 매우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둘 간의 계약을 하다가 관계가 비틀비틀해서 딱 타결돼서 조합한테 돈을 받아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공자는 조합 임원들을 연대 보증 계약을 세우죠. 조합 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시골 아저씨들이에요. 그냥 오늘 뭐 추진위원회 뭐 한다면서 가요. 가서 그냥 오늘 참석하신 분들 자 출석 확인하니까 도장 찍으세요. 도장을 찍. 그게 연대 보증서예요. 거기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앞에 공사 도급 계약서 또는 용역 계약서가 쭉 1페이지, 2페이지 있고 맨 뒷장에 연대 보증인 있어요. 이게 한 2cm 정도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앞에를 호치키수 딱 묶고 이렇게 뒤로 딱 제껴요. 그럼 여기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 위원장 누구누구 싹 해요. 이게 위원장이 도장을 빵 찍어요. 위원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 다 밑에 찍어. 그럼 찍어? 뭔데 이거? 오늘 확인 참석 확인이야. 좀 아는 사람 뭘 물어보죠. 그래도 뭐 계약서 같은 게 뭐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계약을 오늘 체결했다는 그냥 확인서야. 그냥 다 찍어요. 다 찍고 또 간인도 막 찍어요. 이것만 찍었으면 이제 그 연대보증 효력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또 간인까지도 찍어요. 근데 어떤 사건은 간인은 안 찍혔는데 여기에 도장을 찍혔어. 근데 여기에 연대보증이라고 되고 이걸 안 보여줬죠. 그런데 어떤 판사는 이거 연대보증이다. 우리가 1심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다른 데는 간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여기에 도장이 막 찍혀 있어. 근데 이 위에 연대보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1심에서 우리가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매우 진지한 의사이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느냐. 설사 여기를 봤다 손치더라도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어떤 명목의 채무인지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계약으로 무효다. 이걸 못 봤을 확률이 높다. 봤다 하더라도 범위가 없다라고 무효라고 해서 1심에서는 이걸 기초로 한 가압류를 취소를 했어요. 근데 2심에서 못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서 또 가압류를 또 인정을 해줘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런 판례 있었죠. 막 0.몇 미리 해가지고 거의 돋보기로 봐야 보이는 그 약관을 꼭 못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거를 약간 유효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그 판사님 또 막 욕을 많이 드셨죠. 당신 보이냐고 지금 당신 이거 맨날 보냐고 돋보기 이렇게 해야만 노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봐야 겨우 읽을 정도의 글로 쓰이는 것도 유효하고 판단이 내리는 것도 있었죠. 이거 못 봐요. 못 보고 그냥 찍어요. 막걸리 먹고 빨리 이거 치우고 막걸리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우왕좌왕 걸 다 찍어요. 다 찍은 상태고 이런 찍은 행위가 이 계약서를 총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서 찍어야 돼요. 총회에다가 일단 이러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건을 상정을 해요. 상정을 통과 땅땅 됐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유효해요. 그런데 보통은 도장을 찍어놓고 총회 상정을 하다가 총회 상정이 안 돼 무산돼 버려요. 그래놓고 한참 뒤에 이 도장 찍은 사람들 다 막 잘리고 나간 다음에 총회에서 나중에 추인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자기가 찍긴 찍었는데 총회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찍었고 한참 뒤에 총회에서 추인을 했는데 그때 나는 이미 임원도 아니고 잊어버려요. 이미 뭐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잊어버린 상태.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연대보증인 줄 알고 좀 뭔가 도장 찍는 건 매우 위태로운 행위라는 걸 알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찍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 세상에 형식적으로 찍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 바라면 안 찍으면 되지. 형식적으로 하는데 뭐하러 찍어? 형식적으로 찍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찍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찍었다가 나중에 이 관계가 이제 타결이 되면서 여기 청구가 들어오죠. 그동안은 이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2008, 9년까지만 해도 재개발하면 무조건 다 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오죠. 청구가 들어옵니다. 한 50억의 돈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제 시공자가 자기들은 손해볼 수 없죠. 조합 임원들 한 10몇 명 집을 다 압류를 하죠. 가압류를 일단 딱 쳐요. 가압류가 돼요. 근데 이런 소문을 듣고 여기가 조합이 파탄나기 전에 소문을 듣고 부인한테 이제 파는 사람들 있죠. 부인한테 팔면 또 여지없이 또 이제 그 사행위 취소라고 해서 재산을 빼돌렸느냐 다시 복구시켜라고 소송 들어와서 뭐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제 부인한테 저희들도 이 부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해본 적도 있는데 막 거의 눈물 없이는 못 들을 막 평생 그냥 일군 한 3억짜리 집 그것도 근저당 한 1억 5천 끼어가지고 순자산 가치는 1억 5천밖에 안 되는 그 집 압류당하잖아요. 죽을 맛이죠. 나이 60, 70 다 됐는데 막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변론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더라? 1,000만 원만 물어주는 걸 끝냈어요. 1억 이 사람 앞으로 이제 이 사람 재산이 한 순자산이 1억 5천 되는데 다 뺐자니 건설사도 미안하잖아요. 자기 건설 너무 악덕 기업으로 찍히니까 이 건설사의 시공사의 현장 소장도 자기도 승진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을 회수하려 했다라는 것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기 회사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너무 악을 쓰고 막 프랭카드 붙이고 난리가 나서 회사 이미지 실추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 그냥 쇼부를 보낼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물어주고 시공자도 많이 손해를 보죠. 그렇게 해서 한 1,000만 원에 그냥 합의를 딱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공고소 한 5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걸 안 주시고 끝내 한 200만 원만 주시더라고. 또 마음 상하고 돌아버렸죠. 그거 진짜 짜증이 확 나죠. 그래서 시공자 입장에서 이 조합 임원을 볼모로 삼아서 이렇게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이 조합 임원들이 가진 재산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다 해봐야 여기서는 뭐 50억을 투하했는데 조합 임원들이 다 가난해서 다 해봐야 10억도 안 돼. 그러면 이 조합원들한테 쳐들어가야 되겠죠. 조합원들이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다 가압류를 청구하면 가압류가 다 인용이 돼요. 가압류 다 인용이 되는데 본안 소송을 하려면은 여기는 본안 소송이 가능하죠. 조합 임원한테는. 어머니 도장 찍은 게 있으니까. 이제 물론 도장 찍은 것도 이렇게 찍은 것이 유효냐 무효냐는 논란의 소리가 있지만 명확하다. 빼도 박도 못하게 가니까 다 있다라면 본안 소송 들어가면 꼼짝 물어줘야 되죠. 물어주고 이때는 이제 조합의 변호사들이 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쇼부를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는 시공사의 양이 안 차면 여기로 가압류가 들어가요. 그럼 가압류가 따뜻하게 인용이 돼버립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기다가 본안 소송을 걸면
기각을 당해요. 권한소송을 하면. 그러니까 시공자는 엄연히 조합을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주채무자이고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인이에요. 연대보증인.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송을 거는 건 되는데 조합원들, 이 수많은 한 4,500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가압류는 가능해요. 가압류는 가능한데 본안소송을 걸면은 기각이 돼요. 본안소송을 걸 때 논리는 채권자 대위권이죠. 이렇게 채권이 있고 여기서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회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어요. 조합 정관에 써 있어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회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권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막바로 청구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본안소송을 걸면은 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이 권리는 분명하죠. 얼마 있는지 근데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분명하냐? 여기는 A, B, C, D 한 4,500명이 있는데 너는 1,700만 원, 너는 1,800, 너는 2,500, 너는 3,000만 원 이걸 다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배분을 하는 기준은 이 자산 가치, 기타 감정 평가 금액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여기서 어디서 결정합니까? 조합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 채권액을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 권리들이 다 확정된다 이겁니다. 확정돼야만 총회에서 이 채권액을 다 확정한 뒤에야만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 총회가 없었으니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합은 이 총회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 새끼들이 다 다치는데 자기 구성원들이 이게 당장 다치는 것을 눈이 뻔히 보고 총회를 열어서 너 얼마 부담해? 이거 안 하죠. 안 합니다. 죽어라고 총회 안 해요. 7년, 10년이 가도록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공자가 이렇게 가압류 해두고 가압류는 인용이 되고 대위소송을 하면 대법원에서 이거는 청구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확인의 소송을 걸었어요. 채무가 얼마라는 각각의 사람들은 시공자에 대해서 청산시에 채무가 얼마라는 확인의 소송을 걸었는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기각을 했고 장래 이행에서로서 장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해봐라. 그래서 아무튼 이 총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 총회 죽으라고 안 하죠. 어떤 조합이 미쳤다고 총회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고의적으로 안 하면 이 신의치기 위해서 이 총회를 안 한 것이 권리 남용이므로 그때는 막 파고 들어올 수 있다. 이놈이 도대체 이걸 안 하면 파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시공자가 알아서 이거 다 배분을 해버려야 되겠죠. 그 조건이 뭐냐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공자가 이 조합 채무자의 이 내부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독하게 장시간 총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을 해버려야겠죠. 파산 신청을 채권자에서 신청을 해버리고 여기 파산 관제인이 들어서게 해서 이 파산 관제인이 파산 돈 받아올 걸 출자 이행 청구권을 다 행사해서 받아와서 주게끔 하는 방법을 제가 논리적으로 파산법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이 방법은 시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조합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관제인이 들어섰는데 파산관제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개발 조합도 이런 거 하나? 근데 거기는 지역조합이거든요. 또 이거 회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출자자인가? 출자자 맞은 것 같기도 하면서 출자하기로 했으면 내야 되는 건가? 굳이 이 집을 팔아서 뜯어와야 되나? 법리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아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시도해보면 지금 합니다. 근데 시공자가 아직 이렇게까지 악을 쓰고 하진 않아요. 보통 한 곳에 꼬라박힌 돈이 50억, 100억 뭐 이런 정도인데 한 20억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전화가 왔나? 나중에 한 20억 미만이면 포기하기도 대형사는 그냥 포기하고 이미지 관리상 또 다른 데에서 수주해서 메꾸면 되니까 한 50억, 100억 되면 포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 말씀드리면 이게 총회가 없는 한 시공자가 서둘러올 수 없다. 이거를 두고 이제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안 갚아도 된대라고 딱 단정지어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 언젠가가 잘 도래하지 않더라.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우리한테는 아예 안 된다며, 우리는 갚을 필요 없다며.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튼 뭐 당장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만 당장 폭탄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 조합 임원들이 이제 당하죠. 임원들이 이제 폭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시공자는 아주 적은 금액은 포기하지만 자기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받아낸다. 현장 소장이면 이제 이거 소송 걸어야 된다 주장을 해서 소송 걸죠. 소송 걸어놓으면 일단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한 거니까. 임원들한테 이제 해서 임원들한테 받아내잖아요. 그럼 임원들이 열받아가지고 또 조합원들한테 또 청구를 해요. 조합원들한테 가압류를 막 해요. 난리가 나죠. 가압류. 구상 청구를 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다 가압류 딱 때려놔요. 이렇게 해놓고 소송은 걸어가야 또 패소하니까 여기서 소송 못 걸고 가압류 걸어둔 상태에서 이러고 이제 멱살 붙잡고 있는 거죠. 가압류 멱살 잡는 거죠. 멱살 붙잡고 때리라고 때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팔게. 가압류 걸으면 못 팔고 임대차도 안 되고, 못 파는 건 상관없어요. 안 팔면 그만이니까. 근데 임대차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런 걸 새로운 임차인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게 피곤해요. 이 멱살 꽉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왜 나만 내야 되냐, 니네도 좀 내라,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타협이 일어나서 조금씩 다 뜯어서 내고, 여기서는 50억 다 못 챙기고 한 10매력만 챙겨서 그냥 끝내고, 이런 수도 있고, 또 건설사마다 또 다 달라야 다. 어느 조합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과 GS가 들어갔는데 GS는 끝까지 막 쫓아다니는데 뭐 삼성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건 삼성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구역과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 꼭 지금 GS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도중에 중단이 되면 이렇게 그 형식에 불과할 줄만 알았던 연대보증 계약서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가압류 본안소송이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가압류가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본안소송은 걸어도 이 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임원이 맺었던 연대보증 계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요. 뭐 간인한 사람, 안 한 사람, 뭐 도장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안 찍고 부인이 가서 찍었다는 등 여러 다양한 형태가 벌어져서 요즘 이 연대보증서, 매몰비용, 시공자가 조합에게 투여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에 나섰을 때 그 회수하는 방법들, 그리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이걸 누가 대신 물어주지 않지만 이게 추진위원회라고 봅시다.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쓴 돈을 시공자가 누군가 시공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이 대여를 해주면요,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단계로 못 나가고 그냥 거기서 사업 안 하기로 했을 때, 이 시공자가 아니죠. 거기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자가 아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대신 물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의 지자체 보조.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자기들의 채무를 다 정리해가지고 갖다 내요. 지자체에 갖다 내면은 누구한테 얼마 줘야 되고 얼마, 보통 이제 설계자, 무슨 정비업체 줄 돈을 다 목록을 정해서 추진위원회한테 갖다 내면, 지자체에다 내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몇 %만 보조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매몰비용 보조 이런 게 있어요. 시공자의 조합에 대한 청구,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금전소비대책약, 대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청구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시공자가 우리 당신 사업 안 하지? 우리한테 돈 내놔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조합은 여러 가지 이제 항변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야, 그거 시공자 선정은 조합 단계에서만 가능한데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 시공자 선정 행위는 무효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조합에서만 가능하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무효다. 그럼 무효라는 얘기는 그 선정된 자가 정식 시공자가 아니라는 장면만이에요. 시공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면은 이 선정 자체가 무효예요. 이 선정 행위가 무효예요. 근데 선정이 유효라는 전제에서 자금 대여를 하고 금전 소비대차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추진위원 나중에 이제 조합으로 이행이 되고 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데 이 조합에서 이 시공자 나중에 조합에 청구를 하죠. 니네가 승계했으니까 돈 달라. 그러면 아니 니네를 선정한 것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니네는 시공자도 아니야. 니네 시공자 아니고 A 시공자지 니네 시공자 아니고 우리 B, C, D 중에서 시공자 다시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공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치자. 그래도 돈은 갚아야지. 이제 조합에서는 니네 선정 자체가 무효니까 그것이 주계약이고 종된 계약인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이것도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돈은 받아먹었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나오면 법원에서 되게 맞다. 돈은 갚아야지. 돈 쓴 사실이 있잖아. A가 시공자가 아닌 건 맞아. 돈은 갚아야지. 다 받아 먹어놓고는 이렇게 대부분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이 대여와 금전소비대차가 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넘어간 경우에도 대체로 돈 받아 쓴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추진위원회 당시에 시공자 선정은 무효입니다. 공사 도급계약도 무효예요. 대여금 약정도 무효냐? 이건 무효가 아니라는 의미죠. 대여금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무효인 공사 도급계약 향후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하다. 유효가 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하긴 하지만은 이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가 되려면 그것도 조건이 따로 있어요. 정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좀 불필요한 얘기인데 들어가 있네. 요거 있죠. 공사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무효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 부분까지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례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들 중에 공사 도급계약 부분이 관련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다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거액의 돈을 차용한 피고조합이 뒤늦게 그 반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기 어렵다. 돈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이 시공자가 이 청구하는 것이 시기식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돈 갚으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원 차용은 추진위원회의 권리 능력 범위 내이다. 이 사건 가계약에서 원고로부터 금연을 차용하는 부분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그 목적 달성을 하기 활동에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유효한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게 이런 게 있죠. 단체가 이제 그 추진위원회라는 거 있어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은 정식 추진위원회가 되고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가칭이라고 합니다. 가칭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구청에 승인을 해줘요. 승인서를 내주면 정식 추진위원회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총 조합원의 4분의 3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돼요. 조합이. 비로소 여기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사업. 그러면 도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식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그리고 인가받은 조합. 도정법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빌려요. 가칭 추진위원회 니네는 뭐 승인받은 단체도 아니고 법률상 의미가 없는 건 아니냐. 하지만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는 있고요. 그러면 정식 추진위원회가 되려면 뭔가 가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활동을 해야지.
가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식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시공자는요 반드시 인가받은 조합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것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그런데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 상태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설계자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선정 자체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물론 여기서 변호사 선정은 또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근데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이 가능하냐? 이건 안 돼요. 원래 법상 안 되는데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뭔가 이게 돈을 끌어쓰는 행위가 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유효한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해할 금원 차용, 누군가한테 금전을 차용을 했어요. 차용을 해서 승인을 못 받았다 또는 뭐 승인을 받았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돈을 갚아라. 그래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우리는 뭐 승인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는 승인을 받더라도 왜 2단계에서 받은 것을 나한테 갚으라고 하느냐 이런 수가 있어요.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 이런 항변은 또 가능합니다. 이 가칭이요 A파, B파, C파가 활동을 해요. 정권을 잡으려고 내가 조합장이 돼서 이 사업을 주도해보겠다 해서 이 마을에는 항상 3명이 나타납니다. 3김이 나타나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나타나고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 여기가 김영삼, 김대중이면 김종필이 어느 한쪽으로 붙어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 힘을 몰아주고 됩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놈이 좀 똘똘해. 여기가 좀 나중에 집권하겠고 여기다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요 연합파가 이게 승인을 받는 수가 있어요. 여기다 돈을 빌려준 놈이 또 나중에 여기다 돈도 달라고 그래요. 니네 그러면 황당하죠. 우리는 걔네 파가 아닌데 그럼 또 돈 빌려준 사람 그러죠. 아니 내가 여기다 돈을 좀 빌려주고 이 동의서가 막판에 또 이쪽으로 갔잖아. 넘어갔잖아. 또 이런 수가 있죠. 여기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그 돈을 빌려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친구가 동의서를 여기다 팔아먹어요. 막. 요즘은 팔아먹을 수가 없게 되는데 옛날에 또 팔아먹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돈을 빌려주기에 너한테 조금은 흘러들어갔잖아 이렇게 주장을 쓰고 있는데 이 정식 추진위원회가 이 ABC파와 전혀 다른 파라거나 통합된 파이거나 해서 완전히 이 사람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이 채무는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런 복잡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통성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동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들어왔다면 여기서 갚아야 되겠죠. 근데 그 동일성이 없는 결국은 동일성 파악이 없어요. 동일성. 이 단체가 그 단체인가? 그 대표자가 동의를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겠죠. 자 아무튼 이 가칭 단계에서 빌린 것도 빌린 거다. 돈을 시공자가 빌려준 게 투자냐 대여냐? 시공자가 추진위원회나 저 빌려줄 때는 대여금, 대여와 투자는 뭐죠? 대여는 이 시행자가 망하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게 대여이고 투자는 그 돈을 사용해서 뭐가 성과가 안 나면 안 갚아도 되는 게 투자잖아요. 대여입니다. 대여. 그러니까 조합 사업을 망하더라도 갚아줘야 돼요. 근데 사실상 투자의 성격도 좀 있어요. 시공자는 자기의 리스크를 가지고 돈을 넣는 거예요. 넣어서 거기서 이제 크게 이익이 나오면 가져갈 생각으로 한 것인데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다 회수해 가죠. 대여라고 본 판례가 다수이고 사실 법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 비용은 투자로 봤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총회에서 시공자를 뽑는데 A, B, C 세 군데의 시공자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근데 A가 유망해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유망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조합의 집행부와 협력을 해서 이 총회 자체의 비용을 대는 거예요. 총회 자체의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시공자 선정 총회는요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최소한.
이 총회를 개최하는 것만. 왜냐하면 이 총회는요, 총 조합원의 제적의 과반수가 꼭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10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면 500명이 있으면 참석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참석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총회 개최 비용이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요. 이거를 A 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또는 여기에서 선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A는 자기가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암암리에 다 대요. 다 됐는데 나중에 이제 뭐가 잘못됐죠. 그러다가 한참 잘 나가다 잘못됐어. 그럼 요거는 됐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날리는 돈이다. 이거는 자기가 선정되기 위해서 낸 거잖아요. 여러분도 뭐 변호사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거기 왔다 갔다 차비 이런 거는 뭐 자기가 안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건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것은 투자금이다. 이것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판결제가 있고요. 이제 시공자가 조합에다 돈을 이제 많이 투하를 하고 대여를 했는데 돌려달라고 할 때 소멸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안 받으면 시효로서 소멸합니다. 상사시효 소멸시효는 5년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소멸시효 5년이 계산되느냐가 문제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못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이 되겠죠. 대여한 날부터 기산되느냐,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또는 시공자 선정무효 확인되느냐, 공사 도급계약 해제되냐, 이 세 가지의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딱 잘라서 이 시점이다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언제부터 회수를 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느냐, 회수가 가능한 시점이 소멸시효예요. 회수가 가능한 시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시공자가 조합에 돈을 빌려줄 때는요, 시공자는 조합에 돈을 빌려주고 언제 받죠? 그냥 사업이 잘 진행되면 물건 팔아서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를 파는 일반 분양 대금으로 하죠.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하고 준공이 사용승인이죠. 입주를 하고 이게 되죠. 입주를 하려면 이때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이 사람들이 이때 돈을 다 내야 돼요. 입주할 때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되죠. 잔금을 다 치르고 이 잔금으로 이 시공자하고 조합이 같이 가지고 있는 조합 통장에 이 딱 잔금 최종적으로 딱 치르고 입주를 하죠. 여기에 뭐 수천억의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시공자는 빼가요. 시공자는 이 조합에다가 엄청난 자금 투하하고 맨 마지막에 입주할 때 들어온 잔금, 통장 여기서 돈을 빼갑니다. 이게 이제 시공자의 돈 대여에서 회수의 기본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끝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갑자기 여기서 조합이 취소됐다. 조합이 해산한다. 조합이 해산한 중간에 있죠. 해산돼.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돼 버렸어. 뭐 우리 관계가 끊어졌다. 뭐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진 날 이때 투하된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죠. 또 이때 조합이 취소된 경우 회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각 맨 마지막에 원래의 이행기인 그 입주시 이때 이제 잔금 지급기일인데 이때가 원칙인데 그 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그 투하 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금 변제기는 불확정 기간이다. 대체로 조합원의 추가 부담과 일반 분양 수입 등의 취득 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도래할 때 사업을 1번이냐 2번이냐는 공사 도급계약서에 써 있고 3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명백하게 된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인가처분 무효 또는 조합설 인가처분이 취소된 때부터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원회가 차용한 위차임금 채무의 변제가 도래하였다. 그때는 이제 사업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부터라는 판례.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가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상당하다. 해제 시 그 다음에 조합은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 자, 서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뽑아야 되는데 총회 의결사항에 시공자 선정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이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공자 선정총회가 있고 다른 총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선정만 결정합니다. 선정. GS를 할 것인지 대림을 할 것인지 삼성을 할 것인지 선정 여부만 결정하고 선정된 A 시공자와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할지 그 계약서는 또 다른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물론 A사, B사, C사가 우리를 선정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서 안을 제출하고 그 안들을 총회에서 심사해서 A안, B안, C안 중에서 어느 안 그리고 어느 회사를 결정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안에 불과하고 그 안에다가 또 세부 조건이 막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숫자가 빼꼼히 채워진 그러한 계약서를 통과시키는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통과시키는 이런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두 단계. 그래서 선정을 하고 여기서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면 이 계약서, 도급계약서는 언제 성립합니까? 여기서 이 총회에서 성립을 하죠. 이 총회에서 성립을 하는데 그 앞에 연대보증을 하면 이 연대보증을 한 행위는 이 시점에서는 무효다. 주계약이 아직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보증계약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물론 나중에 추인을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겠지만 이 나중에 계약서를 선정만 했지 계약을 확정시키는 총회가 없는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연대보증이 유효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계약을 확정시키는 총회가 없으면 연대보증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죠? 시공의 선정뿐만 아니라 제한한 공사도구 가계약에 대한 승인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유효하고 여기에 대한 연대보증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시공자가 조합에 대항한 게 있고 연대보증 계약이 있는데 연대보증이 탈퇴 주장을 합니다. 임원이 아니었거나 사임했다고 주장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임원이 연대보증을 할 때 꼭 임원이어야 합니까? 임원? 그러니까 임원만 연대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인을 했으면 연대보증 한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연대보증인으로 자격으로서 꼭 임원이어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임원이 연대보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나는 임원이 아니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원이 아니었더라도 사인을 했으면 연대보증입니다. 또 이제 이런 법이 있어요. 보증인 보호 등을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법률이 있는데 계속적 거래계약이 아니므로 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계속적 거래계약에만 해당하는데 이건 계속적 거래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이 안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고액, 보증액의 최고액이 있어요. 보증액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지방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좀 한번 대법원까지 심판을 받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연대보증인도 상속이 됩니다. 연대보증도 채무 상속. 채무 상속을 하니까 이렇게 덥네요. 여기 상당히 그죠? 안 더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재개발조합에 임원을 하신 분들은 한 100억, 200억 정도의 그 연대보증을 쓴 거예요. 조합이 빌려준 돈이,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준 돈이 100억 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알던 조합장님은 조합장님 혼자 연대보증을 했어요. 192억의 연대보증을 했어요. 근데 설마 이게 잘못되려 했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막 이걸, 근데 실제로 그분이 문제가 돈이 그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192억이. 그러니까 가진 돈이 한 5억이면 내라 모르겠다 날려먹으면 되는데 실제로 192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오,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게 생겼다 했는데 다행히 다른 건설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조합이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시공자가 중간에 이제 파탄 났어요. 근데 내 돈이 100억이야 빨리 내놔. 조합 임원들 멱살 잡고 신랑이 버리고 있을 때 A사가 아닌 B 건설사가 와서 선정이 되면서 선정되는 조건을 걸겠죠. 이 조합은 이 채무를 네가 떠안아. 이게 떠안고 이제 이게 B사가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선정이 되면 B사가 여기다 이제 냈죠. 우리가 줄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살아나죠. 조합 임원들이나 조합원들 다 살아나죠. 그래서 이 조합장이 살아난 거죠. 저희 이거를 다 이쪽으로 떠넘겼으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또 연대보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거의 비실비실하게 되는 관계이고 여기서 끝마무리를 결국 지었어요. 그래서 끝마무리를 지고 여기 다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 내용에서 다 찾아갔죠. 일단 무난히 해결된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조합 임원들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할 때 이런 구세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이런 구세주가 나타나려고 할 즈음에 소송을 또 걸어요. 자기 연구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사실 돈 받을 게 있어. 야 B사, 우리 돈 안 내놓으면 니네 못 가. 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B사가 선정되는 것 자체를 막으면서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온갖 깽판을 부리면서 돈 내놔. 이런 거죠. B사가 나타나서 불을 꺼주는 게 아니라 B사가 나타날 때쯤 하는 거고 또 미리 짱 박아놓는 거죠.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다는 걸 딱 짱 박아놓고 여기다 알려야죠. 알려서 내 돈 얼마다. B사 니 똑바로 알아. 연락을 하겠죠. 우리 사실 받을 돈이 이거야. 니네 이거 안 주면은 그 선정 못할 거야. 방해할 거야.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재개발조합에 임원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분들 채무로 상속된다. 조합원에 대한 청구.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공자가 조합에 가진 돈을 조합원에게 바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합 임원이 가진 재산들이 한 불과 얼마 안 되는 경우, 한 10억밖에 안 되는 경우. 조합 임원이 그 구역 내의 부동산 말고 다른 구역, 여기가 인천의 무슨 주안 구역이다. 근데 이 임원이 부산에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 빌딩이 100억이다. 거기를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죠.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조합 임원이 되신 분들이 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 하라고 하면 죽으라고 연대보증 안 해요. 옛날에는 뭐 그래 합시다. 답변 찍었는데 요새는 죽으라고 안 해가지고 이제 이 조합 사업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거부 많이 합니다. 거부를 많이 하니까 조합에서는요. 아니 연대보증도 안 하면서 조합 이사를 해? 잘라버려. 해임총회를 또 해요. 해임총회. 해임총회에서 해임총회를 잘라요. 그럼 또 임원들이 나를 왜 잘랐느냐. 연대보증 그게 의무냐. 의무가 아닌데 왜 나를 잘라 하고 또 해임결의 무효소송을 또 막 걸고 가처분 걸고 막 그래. 변호사 또 좋다고 또 해주죠. 그래서 어떤 조합은요. 정관에 박아놔요. 조합 임원은 각종 시공자, 도급계약, 기타 등등에서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조합의 최고를 받고도 거부한 경우는 자동 상실된다. 이런 또 정관을 만들어요. 그 정관이 유효냐 무효냐 또 싸움 붙는데 저는 유효라고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알고 또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는 효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임원들이 죽으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에서 또 꾀를 내죠. 그러면 임원들을 좀 달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 내 재건축 조합이라고 친다면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당신이 갖고 있는 한 채의 아파트가 책임재산의 한도이다.
이렇게 또 연대보증계약서에다 쓰는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정도면 또 시공자가 좀 양보를 한 거죠. 그렇게 정도는 해야지. 돈이 많은 사람은 딴 데 막 상가 많은 사람은 내 재산 뭐 수십억을 다 나한테 홀랑 바로 먹혀? 나 여기 있는 이 아파트 한 채로 국한시킬게. 이런 수도 있는데 그거 또 합리적이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저 임원으로서 보증을 안 선다? 잘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임원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다가 저는 조합에서 시공자가 있고 조합이 있으면 이 계약서를 쓰는데 공사 도급 계약서 맨 말미 한 40몇 조에 조합 임원은 이 공사 도급 계약 및 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한다. 하여야 한다. 써 있어요. 하여야 한다. 써 있고 맨 뒤에다가 다 날인을 해요. 날인을 하게 돼 있는데 때로는 조합원들도 연대 보증하여야 한다고 써 있어요. 조합원들도 연대 보증하여야 한다고 써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 각자 한 500명이 다 사인한 건 아니에요. 그럼 조합원들도 연대 보증을 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조합원들이 직접 여기에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조합원들도 연대 보증한다고 써있다 한들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이 계약서 자체가 총회에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통과되면 그럼 조합원들이 알고 한 거야. 그럼 조합원들 책임져야 되겠네. 라는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투들은 또 그럴싸하죠. 맞네? 조합원들 지들이 다 조합원들도 연대 보증 져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도급계약서를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럼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미칠까요? 근데 그거는 안 미치죠. 그 찬성한 조합원도 있고 또 찬성하지 않은 조합원도 있고 그래요. 그럼 찬성한 조합원에만 미치냐?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서명결의서는 유기명이지만. 그리고 연대보증이라는 행위는 명확하게 자기가 책임을 연대보증은 매우 가혹한 책임이거든요.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것이어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의사가 필요한데 총회에서 그런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고요. 이 40몇 조에 임원들이 연대보증하여야 하고 조합원들도 연대보증 책임진다. 이거는 이 조항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해요. 아무리 이런 말이 써 있더라도 그 뒤에 날인하고 간인한 사람들만 책임을 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항을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넣으라고. 조합 자문을 할 때는. 왜냐?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는 문구라도 하더라도 일단 넣으면 신경 써요. 일단 넣으면 신경이 쓰이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참 변호사들은 그거 안 돼. 판례상 안 돼. 인정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왜 넣어? 신참이니까 안 넣죠. 고참들은요. 효과가 없어도요. 왜냐면 들어있으면 신경 쓰이고 자꾸 나중에 소송 갔을 때 그게 쟁점으로 막 떠오르면서 피곤해져요. 피곤하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그걸 보면은 뭘 모르는 저분들은 막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게 져야 되나? 확실한가? 이렇게 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 효과를 일단 넣으라고 해요. 되는 대로. 막 적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근데 아무튼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존 임원이 있고 교체가 될 때가 있어요. 임원이 교체가. 새로이 들어가는 임원은 기존 임원의 연대보증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존 임원의 의무를 승계한다.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어떤 데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체되어 들어가는 임원이는 여기다가 사인 안 했죠. 그럼 교체되어 가는 임원은 사인 안 했으면 책임지나요? 연대보증? 자, A라는 임원이 있었는데 빠져나가고 임원 사인했어요. C라는 사람이 A 대신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C에 사인은 없잖아요. C 사인 없는데 C가 책임을 지냐? 정관에 계약서에 있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C가 또 별도로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럼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나가니까 임원 자격에서 나가니까 이 이상 더 이상은 내가
사퇴한 이후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연대보증 해지의 통지를 날리는 게 제일 확실하죠. 해지 통지를 건설사한테 날리는 게 확실하고 날리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그 사람이 사퇴한 이후에 책임 발생은 제한되죠. 어느 정도는. 예,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는 이제 사퇴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라. 물론 이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도중에 발생한 채무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이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근데 신규로 들어간 사람이요. 들어갈 때는 자 임원 취임했어요. 적으세요. 이거 사인해.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사인을 해요. 취임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면 신규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들어간 시점 이후만 책임질까요? 여기까지 책임질까요? 이게 또 문제예요. 요것만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서에 써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또 애매해요. 애매하게 써 있어요. 결국 신규로 취임한 사람은 자기가 사인하는 그 계약서의 문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여기에 신규로 들어간 사람은 신규로 취임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책임을 진다라고 여기 명확히 써 있으면 참 좋죠. 그러면 나는 내가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거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이거는 시공자가 들이미는 거의 약관의 형식이에요. 시공자가 유리하게 들이미죠. 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신규로 취임하는 임원은 기존의 임원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애매하죠. 다 떠안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기존에 이미 탈퇴되어 나간 임원은 이만큼 책임지고 신규로 들어간 사람은 이만큼 책임지고 그럼 여기 중복이네요. 중복. 연대보증이 2명이 생긴 거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을 명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제안을 주더라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지 잘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조합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기존 의무는 탈퇴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다. 신규로 들어온 임원은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하며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한 이후의 시점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딱딱 나눠주는 게 좋죠. 조합원들은 아무리 지랄을 해도 이거는 조합원들이 사인하지 않는 책임이 없고요. 요걸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자 어쨌건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재산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위 행사는 A가 B에 대해서 B가 C에 대해서 가지면 A가 C에 대해서 막바로 청구하는 것이 대위권 행사인데 대위는요 이 조합이 무자력일 때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죠. 돈이 없을 때 그때 행사하는 것인데 청산총회가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공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각각 채무를 분담시키는 그런 총회가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분담하는가 하는 것은 조합원 총회에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이걸 시공자가 대행한 것은 총회에서의 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판례인데 그 비슷한 판례가 최근에도 나왔어요. 2002년에도 행정처분, 이 조합이 하는 이 총회에서 부가처분, 청산권 부가처분은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은 대위가 안 된다는 판례예요. 행정처분은. 그 다음에 장래 이행을 하려 대위권 행사 가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안 된다. 장래 이행 정부가. 그다음 대법원 2007년 판례가 있어요. 이건 별로 아니고 이거 그 판례를 빼먹었네. 최근 판례가 있긴 있는데 청산총회가 없는 한 분담금 확정되지 않는 한 직접 청구 못한다. 라는 판례가 최근 판례가 있는데 여기 안 빼먹었네. 조합 임원의 조합원에 대한 청구. 이 조합 임원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막바로 권한소송에서 패소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청구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조합이 임원이 구상 청구하는 것은 조합이 청산권 부과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렇게 조합을 대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결국 이 총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총회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압류를 해둡니다. 가압류 해두고 소송을 걸어서
패소하더라도 곧 대법원까지 가서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한 몇 년 전에 해놨던 것이 과연 이렇게 현실화될까 상상도 못했는데 현실화가 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강남은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든 팔리니까 아파트가 팔리니까 중단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경기도 지역은 중단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대보증 책임이 현실화되고 내일도 어떤 분이 막 인천에서 오신다고 지금 전화가 왔었는데 소장을 받은 거죠. 임원인데 임원 한 15명이 임원들끼리도 또 단합이 안 돼요. 이거 연대보증 이게 도장 누가 찍자고 했어. 그때 찍자고 한 놈 나와봐.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나고 네가 뭐 시공사하고 편 먹고 이거 지금 우리를 이용해 먹은 거지. 이렇게 하고 아니야 이용한 게 아니야. 그래서 또 몇 명은 또 시공사하고 봐서 빼주고 시공사가 또 어떤 사람은 소송을 안 넣어요. 몇 명만 또 이렇게 잡아서 넣는 수가 있고 싸움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시공자 매물 비용인데 이게 시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비업체라든지 이런데 설계업체 등의 매물 비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조합은요 끝까지 사업을 다 했어요. 사업을 다 해서 분양도 하고 다 입주도 다 살아요. 그랬는데 채무가 남은 경우가 있어요. 채무가 한 뭐 5억 10억 남았어요. 그러면 청산청원에서 다 부과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자는 다 돈을 받아갔어. 근데 정비업체가 돈을 못 받아가는 수도 있어요. 사업이 끝까지 뭐 조합 설립, 사업 수행 쭉 해서 다 입주까지 다 끝났어요. 입주 다 끝나고 다 뭐 등기까지 다 받아갔어요. 소유권 보증금까지 다 받아갔는데 시공자 자기 돈 다 뺏어갔어요. 근데 정비업체하고 설계업체 또 몇몇 업체가 받을 돈이 약 20억이 있어요. 조합에. 20억이 있으면은 조합은 이 조합 원들한테 다 분배를 해야죠. 200명이면 조합은 200명이면 1인당 얼마예요? 1000만 원씩 부과를 다 걸어갖고 줘야 돼요. 보통은 재개발 사업하면 좀 남아서 돌려줘요. 보통은 모자라면 줘야 되죠. 근데 이 총회를 해야 되죠. 청산권 부과 총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그럼 이 정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20억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20억 못 받으면 망해요 그냥. 이 정기업체들은 자기 돈인가요? 다 밑에 뭐 직원들 돈 줘야 되고 다른 업체 또 돈 갚아야 되잖아요. 이 소송을 아무리 해도 이 청산권 부과청이 없다고 해서 못 받아내고 여기 광운대 교수님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업체를 하시는데 그래서 돌아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200명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도둑놈이죠. 심하게 말하면 그래요.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도둑이에요. 빚 안 갚고 그냥 매랑 뺀질뺀질 하는 거죠. 청산청이 안 해. 왜 하는 순간 왜 우리한테 돈 갚는 걸 해? 안 해. 이건 좀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참 묘수가 없어요 이게. 미치려고 하죠 그런 경우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시간인데 재개발 재건축 최근에 그 법령 개정된 거 제도가 새로 생긴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총 7번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6번 해서 주된 내용을 다 강의했는데 다는 못했죠.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지만 아주 핵심되는 사항들은 강의를 했고 제가 한 10년 넘게 이 재개발 재건축 일을 한 동안 겪은 것들 다 책으로 써놨는데 그 책을 곧 출간할 거예요. 아마 한 달 뒤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